본격 추리소설이 등장하는 클로즈드 서클이라는 사건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인원들이 고립된 장소에 갇혀 외부와의 연락 및 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보통 클로즈드 서클은 눈 내린 산장, 폭풍우 치는 외딴섬,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가 끊어진 마을 등 우연한 자연재해를 맞이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오늘 소개할 시인장의 살인에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클로즈드 서클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좀비입니다. 주인공 하무라는 신코대학교의 신입생이자 엄청난 미스테리 소설의 애호가입니다. 그는 자칭 신코의 홈스 아게치의 꼬드김으로 인해 미스테리 애호회라는 동아리에 가입하고 되었지만, 이렇다 할 사건도 없이 안면도 모르는 학생의 구내 식당 메뉴나 추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던 둘 앞에 의문의 미녀 선배 겐자키가 나타나 영화 연극부 합숙에 함께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녀의 말을 듣자 하니 영연부는 매년 여름마다 간단한 촬영을 위해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부원들은 주목적인 촬영보다는 남녀간의 미팅을 위해 합숙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합숙에서 무엇인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는지 올해 합숙 2주 전 영연부 앞으로 올해의 희생양은 누구냐라는 정체불명의 협박 편지가 발송되었고, 이것을 본 대부분의 부원들이 지레 겁을 먹고 합숙 불참을 선언하여 영연부 부장이 급히 새로운 참가자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겐자키는 영연부 소속은 아니었지만 자신과 함께 가는 조건으로 미스테리 애호회를 합숙에 참가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주인공은 겐자키에게 자신들을 합숙에 참가시키려는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을 참가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매우 수상쩍은 제안이었지만 안 그래도 사건에 갈등내고 있던 관정탐정 아케치가 제안에 수락하면서 그들은 합숙 장소인 자담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담장은 어느 부유한 기업가의 펜션으로, 그 기업가의 아들이 마침 영연부 소속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매년 여름마다 영연부 공식 합숙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기업가의 개인 휴양처였던 펜션은 최근 회사 연수 건물로 증개축되었고, 이 때문에 펜션은 곳곳에 벽과 문으로 나누어져 있는 특이한 형태로 개조되었습니다. 또한 펜션 주인의 취미로 2층에는 대량의 칼과 도끼와 같은 날이 부려진 병장기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일행은 자담장으로 이동하는 승합차에서 부장 신도, 그의 연인 호시카와, 펜션 관리인 간도, 예민한 성격의 나바리, 키가 크고 기센 다가키, 작고 얌전해 보이는 시자를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주인공은 부장인 신도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사실은 합숙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사실 부장인 신도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미팅 구색 맞추기용으로 어쩌다 보니 끌려온 것이고, 신도는 졸업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연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포섭해온 것이었죠. 이후 도착한 자담장에서 금발 포니테일의 구다마스, 촬영감독 시게모토, 그리고 졸업생 3인방인 나나미야, 데메, 다스나미를 추가로 만나게 됩니다. 껄렁껄렁한 모습의 졸업생을 3인방을 본 주인공은 이들이 협박장의 대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직감하게 됩니다. 합숙의 원래 목적이었던 촬영이 끝나고 주인공은 아케치는 바베큐를 하며 문제의 협박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하지만, 졸업생 3인방은 딱히 협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보였고 결국 마땅한 소득 없이 대화가 끝나게 됩니다. 일행 중 일부가 통화권 이탈로 휴대폰이 먹통이 된 것을 알아채지만 대부분의 인원들이 대수롭지 않게 느끼면서 바비큐는 끝이 나게 됩니다. 비슷한 시각 자담장 근처 사베이오 자연공원에서는 락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5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 축제 현장에 마다레메 기관이라는 의문의 단체가 관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좀비 바이러스를 살포하게 되었고, 대량의 인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곧이어 끔찍한 비명이 페스티벌 곳곳에 퍼지고 행복했던 축제는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 일이 없었던 주인공 일행은 야밤에 달력훈련 시행차 근처에 버려진 신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명 직작을 지어 담력훈련을 하던 주인공은 신사로 향하던 산속에서 느닷없이 좀비의 습격을 맞이하였고, 갑작스러운 습격에 각조 인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주하게 됩니다. 어찌저찌 자담장에 모인 생존자 일행은 2층에 있던 모형 무기들을 통해 좀비한테 대항하지만, 심장을 꿰뚫어도 멈추지 않는 좀비들을 보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합니다. 그 순간 촬영 감독이었던 시게모토가 눈을 꿰뚫어 좀비를 공격하라고 소리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이 긴 창으로 좀비의 눈을 꿰뚫어 전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사이 일행들은 재빨리 2층으로 도망가 계단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난리통에 구다마스, 호시카와, 데메, 그리고 신코의 홈츠, 아케치를 잃게 되고 주인공은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생존자 일행은 우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쪽 계단의 바리게이트를 단단히 하고, 만일 바리게이트가 뚫릴 것을 대비해 경보기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다행히 서쪽의 비상계단은 철문으로 이루어져 좀비들의 저지가 용이하지만 동쪽의 계단은 바리게이트를 제외하면 아무런 방빛도 없는 상황. 다카키와 나바리는 3층에 전원이 모여 결사항전을 하자고 제안하지만 전멸을 걱정하는 신도와 시게모토의 반대로 2층과 3층에 인원을 나누어 배치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좀비들이 돌파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바리게이트가 쳐진 동쪽 계단, 철문으로 된 서쪽의 비상계단, 그리고 1, 2, 3층 모두 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우선 밤사이에 좀비의 습격을 대비하기 위해 야간에는 라운지로 이어지는 비상문을 잠궈두어 유사시 라운지까지 한꺼번에 점령당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티슈 상자를 끼워두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추가로 만일 2층이 뚫렸을 경우 3층의 인원들이 발코니에서 줄사다리를 길게 늘어뜨려 2층 숙소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인원들은 무기와 비상식량을 체크하고 각자 숙소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기나긴 하루를 끝마칩니다. 좀비들에게 포위되어 철저히 고립무원이 된 자담장. 하지만 범인은 이를 천재이루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사이 자담장에는 살인이 발생합니다. 아침이 되자 주인공은 옆방의 시즈하라와 함께 2층의 라운지로 내려가기 위해 호시카와 방에 머물고 있는 간도에게 내선전화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간도에게 이상한 것을 발견했으니 내려오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주인공 라운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간도는 시게모토가 우연히 신도에 머물고 있는 305호실 방문 아래에서 의미심장한 문장이 적힌 편지를 발견했다고 말했고, 이에 신도에게 무엇인가 이변이 발생했다고 생각한 일행은 305호의 방문을 두드리며 신도를 불러냈습니다. 동시에 내선 전화로도 연락해봤지만 305호에서 그 어떤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바리가 가진 유일한 마스터키를 사용해 신도의 방문에 강제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맞이한 것은 얼굴과 몸이 사정없이 뜯겨져 사방으로 피를 흘린 채 죽은 신도의 시체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주인공이 주위를 살펴보니 발코니로 향하는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피로 인한 발자국이 발코니 밖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방의 카드키는 제대로 홀더에 꽂혀 있는 상황. 누가 봐도 좀비에게 당한 시체였지만 내부에는 숨겨진 좀비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주인공이 신도의 방에서 발견한 또 다른 편지. 오늘 소개한 소설 시인장의 살인은 2018년 발매된 이마무라 마사히로의 특수설정 미스터리입니다. 이 작품의 대단한 점은 작가의 데뷔작인데도 불구하고 깔끔한 문체, 정교하게 배치된 복선 등이 상당히 노련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작가님이 평소에 글 좀 써보셨거나 소설을 정말 많이 읽어본 티가 납니다. 또한 작가님이 본격 장르에 대한 리스펙을 심어두었다는 점이 추리소설 팬으로선 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기치 교스케라는 이름부터 탐정 냄새가 뿜뿜 나는 페이크 탐정이 좀비 사태로 퇴장하고 진짜 탐정으로 등장하는 겐자키 히로코는 추리소설을 전혀 읽지 않은 특이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미스터리 애호가의 주인공에게 추리소설을 속성으로 배우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를 통해 작가가 추리소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장르적인 존중을 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느껴졌죠. 더불어 본격 소설을 잘 모르는 독자들에게도 이해시키기가 참 좋았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한 클로즈드 서클은 경찰의 개입을 막고 외부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막기 가장 좋은 수단으로 추리소설에서는 꽤 애용되는 설정이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클로즈드 서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범인 입장에서 멍청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클로즈드 서클이 발생하는 통신수단 불능, 외부와의 고립 자체가 통신과 이동수단이 발달한 현대에서는 일어나기 참 힘든 우연에 기대야 하는 사항인가 동시에 만일 천운이 따라 클로즈드 서클이 발생했다고 해도 범인이 꼭 지금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이유는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클로즈드 서클 내부에 무조건 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용의가 더 뒤처질 뿐만이 아니라 다같이 있기 때문에 목격자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사람 수가 줄기 시작하면 범죄를 저지르기 더 힘드니 범인 입장에선 사서 고생하는 격입니다. 이는 어몽어스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꽤 공감할 만한 사항입니다. 만일 원한을 가진 범인이 클로즈드 서클에 갇혀 있다면 그냥 쭉 닥치고 있다가 퇴출한 후에 먼 훗날에 죽이는 게 용의를 낮추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시인장의 살인에서도 똑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탐정인 겐자키는 좀비 사태가 일어난 지금 굳이 범인을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나아가 좀비 사태가 발생한 지금 자신들에게 원한이 향해지지도 않은데 굳이 범인을 잡아야 하나라는 의문점도 제기되죠. 사건이 발생하기 전 영연부에게 날라온 협박장 때문에 범인의 목표물이 대강 유출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연쇄살인에서도 범인은 철저히 관계없는 인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상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협박장과 전혀 관련 없이 합숙에 참가한 인원들은 사건 자체보다 좀비 사태의 생존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같은 모습은 2022년 소설 방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는 차후 리뷰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시인장의 살인은 꽤 독특하고 잘 만들어진 추리소설이지만 모두에게 완벽한 소설은 아닙니다. 클로저드 서클을 만들기 위해 좀비를 가져온 점은 신선했지만 좀비 사태를 다뤄야 했기에 살인사건보다는 좀비와 생존에 상당한 비중을 주었기 때문에 추리소설을 기대한 사람들에겐 지루하게 말아들여질 요소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작가님이 저와 비슷한 성향이신지 주인공과 탐정의 관계를 되게 라이트 노벨하게 진행해서 갑반인 여러분들에겐 다소 거부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리 과정이나 후반의 복선 수습이나 등장인물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요약을 하다 보니 모든 내용을 영상에 담을 수 없어 아쉬워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